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북한도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네. 미국 증시가 급락했는데 이게 유로존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네. 그거 좀 어떻게 정리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2%대 급락이었습니다. 좀 반등 하나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이 유럽 쪽의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유로존 경제 위기 하면 이제 지난 2009년에 재정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 그렇죠. 유로존 특히 국가들이 빚이 많다, 막 그래서 피그스 열심히 빚 못 단어도 갚는다. 나오고. 예. 그러면서 엄청 이게 한번 있었고 2010년에서 11년 때 또 있었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건데 이번째는 진짜 유럽이 힘들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유로존이라는 건 이제 EU 화폐를 쓰는 데를 말합니다. 유럽은 이제 전체 유럽을 말하고요. 특히 유로존 국가들 경우에는 그나마 원톱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죠. 그러니까 예. 유로존이 힘들어도 독일 혼자서 그냥 꼬링 넣고 드리블하고 그래서 근근히 살아났는데 이제는 독일도 지쳐가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경기 후퇴 조짐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IMF 이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쪽 유로존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리에게도 좀 이 피해가 갈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게 그렇겠죠. 우리가 뭐 직접 하는 이 대유럽 수출, 유로존 수출도 있지만 실은 이 유럽 쪽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근데 유럽이 이렇게 경기가 후퇴다, 불황이다 빠지면은 당연히 중국이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수출이 예. 줄어들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수출하는 곳이 대중국 수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또 연쇄부도처럼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나 좀 이 경제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유럽 쪽의 경기 부양 대책이 언제 나오냐, 또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크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 이것도 참 큰일인데. 우리는 지금 북한 문제도 이게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금수산 공장 참배. 예.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게 좀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이 경제 위기까지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돈 더 푼다, 5조 원 연내 추가로 더 푼다 해서 총 올 연말만 31조 원 푼다 이런 내수 경기 부양 대책도 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초점은요. 기업 쪽 이런 데 쪽에 달랠 게 아니라 내수 쪽, 그러니까 우리끼리 앞으로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수출은 엄밀히 말해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쪽을 우리가 뭘 되살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내수 자급자족을 하는 이런 패턴 쪽에 초점을 좀 맞추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듣는데 금융회사 다니면 직원들 공짜로 대출해준다 이런 말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라고 그러죠? 사실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발표 자료였는데요. 국내 은행 또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 외국계 포함해서 31곳에서 임직원 12,500여 명에게 3천억 넘는 돈을 대출을 해주면서 0%에서요. 좀 많은 곳이 한 1.8%, 2%대의 초저금리로 특혜를 주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000만 원에서부터 이제 4천만 원대까지 이제 금액 수준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딱 봤을 때는 0%입니다. 0% 대출.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그냥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언젠간 갚아야 되겠죠. 아니 이거 이렇게 0%면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익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하고 주식 투자에도 물론 해당 금융사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쓰이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확인과 다름없이 공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봤더니 회사가요. 교보생명, 알리안스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 아메리카, 이 화재해상보험 등 4곳이 있었고요. 1% 금리 대출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거 아닙니까?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등에서 11곳이나 됐다. 이게 진짜 공짜 대출이죠. 근데 사실 이 돈이 고객 돈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렇습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우리가 수익 내고 자산 운용해가지고 번 돈 이렇게 반발할 수 있겠지만 이거 다 우리 돈입니다. 이거 원금 누가 낸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험료 낸 거고 우리가 예금한 돈인데 이거를 참 자기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짜 대출을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현재 은행해법 보험업법에서 보면은 이 은행 보험회사가 자사 짐직원 대출하는 거 엄격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고 대출한 거 현황들 늘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고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는 관행이다 뭐 이렇게 봐준 것 같은데 실은 이건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부터 이렇게 보니까 금감원에 있다. 그래서 이 금감원들 앞으로 좀 이거 좀 확실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내 직장이고 연봉도 많은데 또 파워도 강하거든요. 이런 관행부터 좀 정리해내는 게 금감원의 요즘에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죠. 님은 같습니다. 네. 근데 요커가 같네요. 예? 국경적 연휴가 끝났는데 예. 중국 관광객들 뭐 샀는지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요청하죠. 이제 요코들 7일간 한국에 있다가 갔는데 빨리 달라. 그래서 뭐 자료도 입수하고 여기저기에서 에피소드들 많이 나오는데 그 서울 압구정동의 H백화점에서는 이제 한 부부가 이 에르메스 샤넬에 슉 돌아가면서 하루에 짧은 시간 동안 약 2억 원어치를 샀다. 이야. 상당하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요거죠? 뭐 2억. 그걸 한 거죠. 그거 그렇죠. 저 칸에서부터 이쪽 예. 칸까지 주세요. 그래서 2억을 썼다는 건데요. 이 부부는 이제 역대 구조자를 보니까 이미 한 4차례 한국에 와서 15억 이상을 써갔다. 뭐 이런 분들은 거고. 전용기 한 번씩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외에도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번에 예. 특징 자료는 뭐냐면은요. 강남, 강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커들도 우리도 강남 감독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강남에서 쇼핑, 강북에서 쇼핑한 물품과 금액이 다른 건데요. 한 백화점 자료인데 이 백화점이 이제 강남점도 있고 강북점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하다. 이 요코가 쓴 돈, 은년카드라는 중국 신용카드가 쓴 자료를 분석했는데 강남점에서는 고가 시계, 뭐 수천만 원대 시계를 한 게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예. 이 거의 다 대부분 산 게 고가품 비중이었다. 근데 이 강북 쪽에 있었던 이 백화점 지점에 갔더니 여기서는 오히려 저가 SPA 브랜드라고 하죠. 이게 거의 한 70%였더라. 또 화장품도 그냥 싼 거 샀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강남과 강북을 했더니 이 차이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북 가서도 좋은 거 맞는데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이해가 안 간 게 네. 관광객들이 강남북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남에만 뭐 대부분 관광객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 쇼핑을 강북점에서도 강북 백화점에서도 고가에 파는데 명품을 왜 여기서는 안 가고 유독 강남에 간 건가 그랬는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요커들이 계층도 다양화되고요. 이 관광의 목적도 뭐 완전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쪽 가는 이 요코드 큰 손들은 성형 관광을 많이 해서 이 압구정동에서 성형 받고 청담동에서 쇼핑을 하고 이제 가로수길 맛집에서 밥 먹고 뭐 이런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만 집중적으로 이 큰 손들이 소비를 하고 간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들끼리도 이제 강북의 격차가 있는데 요코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태를 반복한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경적 동안에요. 그렇군요. 저도 강남 쪽에서 이 성형수술한 중국 사람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좀 저도 많이 봤는데요. 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보통 이런 걸 하고 하면 좀 부끄럽다기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집에만 있고 그러는데 되는데 예. 너무 당당하게 막 사방에 이렇게 막 붕대 붙이고서도 그냥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대국의 자세다. 예, 대국의 마인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였었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침노기로 분류되는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중도 성향의 이종걸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바로 이로써 이제 범친노기로 꾸려졌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도로 열린우리당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있을 당권 경쟁에서 이제 친노계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오늘도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 내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시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근데 우선 북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제1위원장 오늘 쌍십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당 창건 69년 되는 기념일인데 금수산 궁전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듣고 이건 좀 이상한데. 예.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이 금수산 궁전에 2004년 이후 지금 11년째인데요. 단 한 번도 북한 지도자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 참배에 빠졌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0시에 참배를 하기 때문에 4시에선 조선중앙통신이 이것을 보도하는데 매년 보도를 하다가 올해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배를 안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 이런 추정이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북한 내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참배를 안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상한 징후고요. 예. 그러나 단순히 지금 이북 매체가 그걸 보도를 안 했다는 것만 가지고 금수산 궁전에 참배 안 했다고 보는 추정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왜 최고 3인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최룡이라든지 네. 황병서, 김양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것과 만일 좀 이상한 일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때 주목됐던 것이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예. 행보였고 또 같이 온 김양건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 또 최용해 체육위원장 등이 깍듯이 이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모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인자라기보다는 1.5인자 같은 그런 예. 인상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정 장관께서 보실 때요. 이렇게 급하게 왔지 않습니까? 최고위급 네. 3인방이 3일날 전화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3일날 전화해서 우리 갈게 그러면 그러고 4일 24시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왔고요. 전용기를 타고 네. 왔다. 사실은 전용기도 급하게 오려고 하니까 전용기를 탔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급하게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네. 폐막식이라는 건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속에서 이 폐막식에 깜짝 등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부가 불안정하다면 의심해 볼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북한 지도자의 전용기를 아래 사람들이 타고 온 것도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청와대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고 우리 쪽에서 제안했을 때 이것을 이제 거절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예.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네요. 조문사에서 예, 와서 하루를 더 연장해 가면서까지 청와대를 방문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따져보면 이것도 자연스럽진 않은데 어쨌든 핵심은 오늘 밤 자정에 금수산 궁전에 참배했는지 그 사실관계, 그리고 오늘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건 예의주시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전 장관께서는 손학규 전 대표를 지난번에 찾아가셨는데 못 만나셨죠? 산책 나가셨다고.
예고 없이. 글쎄요, 예고 없이 가셔가지고. 안부 방문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안부 방문 치고는 언론의 주목을 너무 많이 받아요. 예. 언론의 속성이 뭐 그렇죠. 예. 아, 근데 두 분 만나시지 못하셨지만, 뭐, 오래간만에 찾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역시 지금 사정시민주연합의 내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지금 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손 대표를 만나러 간 것은 진도 팽목항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거기 실종자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그 진도 분들의 그 고통을 위로하는 그런 방문이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강진이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 대표 계시다는데 잠깐 들렸다 가자 해서 불속 산중에 백년사라는 절 뒤에 있는 선방, 예. 과거에 스님들이 있었던 작은 방이었는데요. 들렀던 거죠. 근데 이제 예. 뭐 언론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당이 워낙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문에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근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다. 그래서 도로 열린우리당 친노계의 대두 그리고 당권에서도 친노계가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일 그런 그 추정이 사실로 이렇게 전개된다면 당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한 시기인데 비상한 시기에는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들. 예. 당을 구하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자칫 침몰해가는 난파선처럼 그런 지경인데 거기에서 뭔가 차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저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당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비워야 한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범친노 인사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고 역시 예. 범친노계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범친노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130명의 의원부 중에서야 80명이 범친노에 속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우연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일부에선 해보나 마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선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축하를 해야 할 일이고요. 우윤근 의원은 성품이 좋고 예. 합리적인 성격이어서 그렇죠. 대인관계가 원만하죠. 예.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잘 풀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추정처럼 완전히 이제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윤근 대표의 선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비대위를 보게 되면 그런 또 우려가 꼭 우려만은 아닌 것 같아서 실제 걱정입니다. 정대철 상임고문께서는 지난번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도 정당의 창당 필요성까지 역설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방향으로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 야당성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야당다운 야당을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에 의지하고 민주당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이 점에서 이제 민주당의 현실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 사이에 빈 공간, 그 괴리가 있으니까 이걸 채울 이제 그런 제3 정당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가 시민사회, 당 바깥에 전문가 그룹 이런 데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지역에 자주 갑니다. 가서 예. 당원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던지면 제가 정당 생활한 지 지금 19년째인데 이렇게 신당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지금 당 지도부 비대위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불관원이라고 할까요? 뭐 아무래도 좋다, 그냥 간다, 뭐 이런 태도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좀 겸손한 자세로 당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이 더 잘해야 되는 거지요. 불행한 일입니다. 당이 주인이 누구인가 어려울수록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당의 당헌은 특정 계파에서 삭제됐습니다만은 원래 2010년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당헌이 있었어요.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 당원 주권 조항을 발의한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게 이러저런 그 곡절 끝에 삭제되고 당원이 이제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당성이 약한 비대위가 이 비상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당권 장악을 향해서 착착 움직이게 된다면 당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도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어려움에 빠졌던 것은 새누리당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별성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입니다. 민생 그러지만 민생의 핵심은 850만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300만 영세 자영업자의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에서 민주당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 줬거든요. 이것은 바로 진보적 정체성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은 지도부는 강성일 뿐이지 진보적 이념을 구현하기 힘든, 그러니까 지금 주류는요, 당내 주류는 그런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선명성과 진보성은 다르죠. 다르죠. 친노, 비노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넘어서야 하거든요. 저는 종종 그러면 정동영이는 친노요, 비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분류 구분법을 거부합니다. 저는 스스로 진노요, 또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비욘드 노무현, 이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 즉 노무현 시대의 공은 공대로 발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과오는 인정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인데 이른바 특정 계파에 속하는 이른바 친노 그룹은 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의 교조주의적인 태도로 이른바 노무현 시대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집중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동영 전 장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꼭 좀 약속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시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4부 우리가 영화 속에 나타난 의미를 짚어보는 시네마의 뉴스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맹활약을 하시다 저희 방송 때문에 어제 헐레벌떡 올라오신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뭐 제가 활약은 안 했고요. 아니 활약하셨죠. 사회도 보시고 그 턱시도 이렇게 딱 입으시고서 이 사진도 많이 찍은 거 이렇게 다 올라오고 이런 거 제가 다 아는데요. 뭐. 제가 그런 데 가면 멋을 좀 부리고 싶어 합니다. 아니 사회를 저의 보셨으니까 문제죠. 아니 사회를 보셨으니까 턱시도를 입으신 거지. 잘 어울리시던데.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턱시도를 입고 다니면 그건 좀 정신 이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은 네. 아니 그렇죠. 행사가 있으면. 네. 근데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폐막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11일 폐막이죠. 그죠? 네. 근데 뭐 사실 다른 중요한 영화 뭐 다 중요한 영화지만 네. 그렇게 좀 관심을 쏟아야 될 때가 많은데 다이빙벨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쪽에 또 주목이 많이 쏠렸어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영화 상영 문제는 봉합이 돼서 이제 상영이 됐고요. 영화제 기간 중에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지금 예상컨대 문광부에서는 그 부산영화제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끊겠다 뭐 이런 으름장도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워낙 그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서경수 시장께서 그래서 양측 간의 공방은 영화제 끝난 다음에 오히려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화 상영 문제를 이것을 이제 창작 표현의 자유와 연결지어서 볼 것인가 뭐 등등 뭐 반대편의 시각은 또 뭐 남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19년 동안 그 잘 진행되어 오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자칫하면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문화계의 어떤 시각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화제는 그런데 요새 그 임순례 감독의 새 영화 제보자가 인기라고 그러는데 그 임순례 감독은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거 감독하신 분 아닙니까? 네. 뭐 아마 기억하신 작품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그 뭐 워낙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참 재미있었죠. 그렇죠. 임순례 감독이 초기작이었죠. 맞습니다. 임순례 감독이 개하고 고양이를 워낙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된 영화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임순례 감독의 그 제보자가 사실은 국내 영화계의 일종의 그 무비 저널리즘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저거죠. 네, 황우석 황우석 씨 문제. 네, 2006년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큰 어떻게 보면 광기에 휩싸였었죠. 한쪽에서는 황우석을 민족주의의 거의 대명사로 극단적으로 옹호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양측 간에 그 정말 불꽃 튀는 그런 그 공방이 벌어졌었고요. 사실은 그 잠깐이지만 그 시대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오도된 진실에 눈이 가려졌었죠.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황우석 판단을 제대로 못했었고 언론도 그랬었고요. 사실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언론이 그것을 항상 두대가 맞아요. 공격적으로 언론이 마지막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또 그 파헤친 것도 또 언론이니까 언론이 항상 그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횃불을 들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진실의 횃불을 들고 또 싸우는 쪽도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벌어진 일 그리고 실제 그 제보됐던 사건 제보자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MBC의 그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맞습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임순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진실 공방의 어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한 7년 정도 지난 거, 8년 정도 지난 거죠. 네. 그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과연 그 올바르게 정리가 됐느냐. 그 또 다른 문제, 그 꼭 황우석 사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실 공방에 있어서 진실을 눈앞에 두고 그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사고를 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되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황우석 사태 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이처지 아시아 지부 편집장이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네. 근데 황우석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이것은 세계적인 관심을 가졌던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제보자 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휩쓸 불러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가 외국에는 많죠.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저는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작품을 꼽는 것이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작품. 워터게이트. 네, 1976년도에 알란 제이 파큘라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로버트 레드포드는 정치부 기자고요. 그 더스틴 호프만은 사회부 기자죠. 예. 정말 그 사회부 정치부 기자 같은 실제 인물은 이제 정치부의 밥 우즈워드 그리고 사회부의 칼 번스타인 기자였죠. 워싱턴 포스트에 이 두 기자가 백악관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벌어진 사건을 뒤쫓기 시작하고 그것이 공화당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위원회를 도청하기 위해서 5명의 귀환을 침투시켰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진실은 그렇게 도청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침투시켰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닉슨 행정부가 계속 은폐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미국 그 역사상 정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이 1972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말 그 70년대에서 80년대를 넘어가는 미국의 한 시대를 거의 다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 나왔던 제보자의 이름이 딥스로우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스로우트는 이제 또 아침 방송에서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포르노그래피의 예. 제목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주인공 린다 러브레이스가 이제 한 시대를 또 풍미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딥스로우트라는 제보자가 익명의 제보자가 계속 그 밥 우즈워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로버트 레드포드에게 제보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요. 주차장에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제보자가 나오는데요. 밥 우즈워드가 취재에서 길이 막히면 항상 이 사람을 찾을 때 이 사람이 결국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Follow the money. 돈을 쫓아라. 그래서 밥 우즈워드하고 칼 번스타인이 영수증을 뒤지기 시작하죠. 돈의 줄기를 쫓기 시작하면서 예. 사건의 핵심에 다다르게 되고요. 이 영화가 그 1970년대 또 80년대 이르기까지의 미국 사회의 어떤 진면목을 한편에서 보여주고 또 다른 진면목을 바로 세우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제보자는 마크 펠트라는 본명의 사람이고요. 2008년에 사망하기 직전에 30년 그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드러냈죠. 정체를 드러내서 FBI 부국장이었고 자신이 제보했다는 것, 밥 우즈워드에게 제보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마크 펠트는 2008년에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전쟁 영화 속에서도 제보자를 다룬 영화, 네. 그린존 같은 경우 있죠. 그죠?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이슨 본 시리즈의 2편, 3편을 만든 감독이죠. 네. 가장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핸드헬드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영화를 잘 찍는 감독인데요. 이 이라크전을 그리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명분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년 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없네 이거죠. 들어가니까 이제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갔던 군인들은 없다고 미국 행정부는 못 찾았답니다. 계속 그 공방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거고 대량 살상 무기는 꼭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맷 데이먼이 맡은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준인데요. 그 상사와 소위 사이에 있는 그 준인데 특전군 준인데 이 그 맷 데이먼이 결국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 그 저널에 대량 살상 무기는 없다. 이것은 가짜 전쟁이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끝을 맺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논픽션 그 책자예요. 라지브 차드라세카란이라는 참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작가가 쓴 그린존이란 동명의
논픽션 그 작품을 영어로 만든 작품입니다. 르포로 따지죠, 일종의. 아, 근데 외국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제보자를 다룬 영화가 적을까요? 제보자 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에서 왕따당하고 배신자, 네, 배신자 예. 그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적 습성이 좀 강하고요. 집단주의적 그렇죠. 성격도 강하고. 그래서 민족주의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제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보호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런 영화가 없다는 것은 제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사건의 제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소재가 돼서 영화가 되기가 좀 드물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임순례 감독이 이 황우석 사태에 주목했던 것은 실제로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영화로 만들 소재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나온 영화가 제보자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한국의 이 제보자 문화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뭐 하여튼 어쨌든 제보자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불의를 분명히 보는데도 귀찮아서 네. 혹은 이거 내가 여기서 돈 받고 봉급 받고 먹고 사는데 이거 뭐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PD끼리 선후배끼리 얘기할 때 선배는 진실을 원해 국익을 원해. 참 대답하기 힘든 얘기죠. 사실은 진실과 국익은 다른 것 같지만 같기도 하고요.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는 진실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국익 때문에 진실이 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치 판단은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쨌든 진실 옹호에는 누구나가 다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국익은 진실에 입각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 오늘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제가 오늘 나오다 보니까 감나무의 감이 아주 노랗게 점점 색깔이 가더라고요. 제보자 얘기하다 갑자기 가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가을 시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듣던 타리 잭슨의 Season in the Sun. 네, 이거 아마 올드 팬들께서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예.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겁지만 맞습니다. 네, 계절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서는 또 만끽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 이 추천해 주신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요. 근데 이번 주말처럼 가을을 느끼기 적합한 주말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을답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Pretty girls are everywhere. Think of me and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hills that we climbed were just seasons out of time. Goodbye, Papa,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You tried to teach me right from wrong. Too much wine and too much song. Wonder how I got along. Goodbye, Papa,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s in the air, little children everywhere. When you see them,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ong,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ong, like the seasons,
me find the sun. And every time that I was down, you would always come around and get my feet back on the ground. Goodbye, Michelle,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with the flowers everywhere, I wish that we could both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stars we could reach were just starfish on the beach. We had joy,